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이제 몇 주 있으면 10월 유신이 단행된 날이 옵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이 10월에 우리가 10월 유신이라는 것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10월 유신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고민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10월 유신은 박정희라는 그 지도자가 선거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헌법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아주 종신 독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이런 건 다 때려치고 자기가 영원 무궁토록 이 종신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10월 유신을 만들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72년 10월 17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현행 헌법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이라는 것을 내놔서 이거를 국민투표에 의해서 압도적인 또 지지를 얻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것에서 대통령을 뽑는,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헌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서 임기 6년에 대통령에 당선됐고, 또 이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의 그 연임을 몇 번으로 한다라는 이런 조항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선되면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한 사람이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체제니까 독재 아니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또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관도 대통령이 지명을 합니다.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회가 말 안 들으면 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야말로 유신 독재니 뭐니 하면서 온갖 욕을 다 얻어먹어 가면서 10월 유신을 통해서 임기를 늘려서 계속 대통령이 집권을 합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를 초선 임기 4년 마쳤고, 재선 임기 4년 마쳤고, 8년 했고, 또 삼성개헌 해가지고 또 했고, 근데 또 하고 싶을까? 이 권력이라는 건 이렇게 정말 마약과 같은 건가? 그래도 그렇지, 한 20년, 30년을 이게 과연 왜 그럴까? 왜 그 많은 비판을 들을 걸 각오하면서 박정희라는 사람은 10월 유신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종신토록 대통령을 하려고 했을까? 그냥 그러니까 국내 문제만 들여다보면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너 독재하기 위해서 그랬지, 온갖,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인식과 발상을 세계로 확 열면 전혀 엉뚱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당시에 국제정세는 어땠느냐? 그 당시에 한국도 베트남에다가 전투사단을 많이 보냈습니다만은 아주 베트남에서 미군이 엄청나게 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1964년에 통킹만 사건으로 이제 그 미국이 아주 대대적으로 이 월남전이 확대가 되면서 막 50만 명에 가까운 미군이 베트남에 파병됐습니다. 그리고 1968년도 1월 29일, 여러분 1968년 1월 29일이 베트남에서 구정공세라고 해서 이 베트콩들이 사이공 시내에 와가지고 막 미군을 공격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로부터 며칠 전에 1968년 1월 21일 날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서 저 세검정까지 들어와가지고 자문고개를 넘다가 거기서 경찰에게 발각돼가지고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총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정공세는 미국이 처음에는 기습을 당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반격을 가해가지고 아주 베트콩들을 대대적으로 공략을 해서 전술적으로는 아주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은 전략적인 승리는 월맹과 베트콩이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막 사이공신의 한복판에서 막 미군 기지가 공격을 당하고 미국 대사관이 베트콩들한테 막 무차별로 공격당하는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안방에까지 그대로 다 전달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왜 베트남에 가서 왜 우리가 싸우다가 죽어야 되느냐라는 반전 여론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구소련이 망한 다음에 이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집요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반전 시위가 벌어졌던 것도 소련 KGB의 공작이었다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때 막 미국 사회에 막 히피들이 막 유행을 하고 청바지를 입고 통기타를 치고 마약을 하고 마리아나를 피우고 그러면서 반전운동을 벌이고 베트남을 가면 안 된다 하는 조직적인 그 운동의 상당 부분의 원인이 소련의 KGB의 공작이었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어떨까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일고 막 이러니까 1969년 7월 25일 날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닉슨인데 닉슨 대통령이 그 당시 인류가 달나라에 갔다가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아폴로 11호의 우주인이 태평양에 딱 떨어져요. 그때 이제 우주인들을 이제 구출해 가지고 오는 이 일에 참여를 했다가 오는 길에 괌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닉슨 독트린이라는 연설을 합니다. 아시아 동맹국들 이제는 미국이 계속 대신 싸워졌는데 이제는 미국도 이제 힘에 붙인다. 그러니 아시아 여러분들 당신네 나라는 이제 너희들이 지켜라. 다시 말씀드리면 베트남전 거기서 우리는 이제 발 뺄 테니까 베트남 니네가 알아서 싸워. 한국 너희들도 이제 주한미군이고 뭐고 다 없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이제 지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이 닉슨 독트린하고 1950년 1월 달에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애치슨 선언이라는 거를 발표해서 한국하고 대만은 미국의 방위선 바깥에 있다라는 선언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선언과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애치슨 선언은 핵심 본질적인 뜻이 뭐였느냐? 그 당시에 중국이 공산화돼가지고 공산 중국이 만들어진 지가 1949년 10월 1일입니다. 중국이 출범하자마자 스탈린이 모택동을 모스크바로 불러서 이제 소련과 중공이 신중소조약이라는 걸 계속 맺기 위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미국이 알고 중국에다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야, 중공, 너희들 말이야, 지금 소련하고 손잡으려고 모스크바에서 막 스탈린하고 협상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거든? 그런데 중공 너희들 말이야, 소련하고 손잡는 것보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손잡는 게 훨씬 더 너희들 앞날에 유리해. 만약에 네가 미국하고 손을 잡으려고만 한다면 대만하고 남한하고 이거는 우리가 너한테 넘겨줄 용의가 있어.
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에치슨 선언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미국이 우리를 희생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인류 역사라는 거는요, 힘센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 정글입니다. 이 국제사회라는 거는. 그 정글에서 힘센 사자가 어느 날 배가 고프면 얼룩말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 입장에서는 그냥 한 끼 식사를 하는 걸 뿐입니다. 근데 얼룩말 입장에서는 나의 목숨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면 우리도 사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글의 법칙인데, 이게 국제사회의 원리인데,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를 못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택동이가 미국도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소련도 우리한테 손을 내미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70일간을 계속 이제 스탈린하고 뭐 협상 또 뭐 미국하고 막 비밀리에 뭐 얘기는 안 했겠어요? 하다가 소련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이제 왕따를 당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스탈린이 이 모택동 이 자식이 알고 보니까 이게 흉악한 놈이야. 그러니 김일성이가 남침한다고 그러니까 김일성의 남침 전쟁을 이용해서 한반도에다가 미국도 끌어들이고 중공도 끌어들여가지고 미국하고 중공이 피 튀기게 싸우게 하자. 그래가지고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해서 미국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중공도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 죽으라고 싸우게 만들었죠. 6.25 전쟁은 스탈린이 파놓은 함정에 미국하고 중공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 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이 신냉전 체제에서 중국은 완전히 왕따가 돼가지고 약 20년 정도 왕따가 되는 바람에 뭐 문화대혁명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아수라장 됐죠. 뭐 대약진 운동 해가지고 또 몇천만 명 죽이죠. 이게 다 미국하고 손을 잡지 않고 소련하고 손을 잡았다가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베트남전에서 악전 고투를 하고 있는 미군 입장에서 야, 지금 가만 있어봐. 지금 우리가 지금 베트남에서 싸우긴 싸우는데 말이야. 이거 뭐 주라고 싸워봤자 이거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수렁에 빠진 것 같고 뭐 전과는 확대 안 되고 야, 우리 원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야, 이거 뭐냐 지금. 우리 지금 전쟁 잘하고 있는 거냐? 마침 이 무렵에 인도네시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수카르노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수하르토예요. 이 수카르노가 소련을 추종하는 그 사람입니다. 수하르토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수카르노를 그 제거한 다음에 야, 얘도 혹시 이제 친소련 공산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 하고 예의주시했더니 이게 인도네시아는 그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게 민족주의적인 색채 쪽으로 가고 있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야, 가만히 있자. 이게 지금 아시아에서 이 공산주의는 가만히 보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 같은 이런 공산주의하고 이게 다른 거구나. 그러면은 저 베트남의 호지민 저건 뭐냐? 하고 딱 분석을 해보니까 수하르토하고 거의 비슷한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소련이나 중공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베트남 전략을 다시 짜자. 그래가지고 지금 월남을 둬가지고 한참 싸우던 미군이 파리 평화협정이라는 엉터리 그 휴전협정을 맺고 철수를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베트남을 호지민이가 통일하도록 그냥 방치한 겁니다. 나중에 그 베트남이 공산화된 다음에 중공하고 전쟁을 벌였잖아요. 가지고 중공이 이제 베트남한테 아주 쌍코피 터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중공한테 야 1950년에 우리가 에치슨 선언한 거 너희들 알지? 중공 너희들이 그 에치슨 선언 그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니네들 20년 동안 지금 쌍코피 터진 거 알지? 이번에 우리하고 한번 손잡을 용의가 있냐? 중공 너희들 말이야 미국하고 손을 잡고 소련을 완전히 왕따를 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바로 키신저의 핑퐁 외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련하고 중공이 틈이 갈라지는 것을 미국이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1953년에 스탈린이 갑자기 뇌출혈로 죽어요. 그래서 호상가들은 그 당시 스탈린이 갑자기 뇌출혈로 죽은 거는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소련에서 격렬한 이제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탈린, 베리아, 몰로토프, 말렌코프, 후르시초프 이런 사람들이 막 서로 치고받는 권력 투쟁을 하다가 최종적인 승자가 후르시초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956년 2월 달에 후르시초프가 아주 유명한 스탈린을 격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야, 스탈린이 말이야, 그 당시에 공산주의 한다고 하면서 우리 농민 몇 천만 명을 굶어 죽였고, 몇만 명을 때려 죽였고, 이거 완전히 독재였어. 막 하면서 스탈린을 완전히 그냥 막 시궁창으로 집어쳐는 거예요. 응? 우리가 공산주의인데 어떻게 공산주의에 개인 숭배가 있느냐? 개인 숭배 우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탈린 격하 운동을 벌이니까 그 당시에 스탈린 체제를 본받아가지고 열심히 모택동도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만약에 스탈린 격하운동 같은 게 중국에서 벌어지면 모택동 권력은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모택동이가 소련한테 야 저놈들은 저것들 수정주의자들이야 그래가지고 중공하고 소련이 계속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예의주시한 미국이 드디어 중국과 소련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우리 1950년에 썼던 에치슨 선언 그거 다시 쓰자. 그래가지고 1971년 7월 달에 키신저가 파키스탄을 방문하던 도중에 나 머리 아파 잠시 쉴래 그래가지고 어디 무슨 히말라야 산악지대 가서 휴식을 한다고 하면서 사라져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서 비행기 갈아타고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미, 중 양국이 손을 잡고 소련을 왕따를 시키는. 그래서 이제 탁구단이 핑퐁 외교를 하고 그 다음에 닉슨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고 대만을 유엔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아시아는 너네가 지켜. 그리고 주한미군을 빼버리고 주한미군을 빼고 그 다음에 대만 해협을 지키고 있던 미 7함대를 태평양으로 다 철수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국이 베트남과 한국에 있는 이 주한미군과 베트남 주둔 미군 때문에 중국이 약 55개 사단을 남쪽에다 쫙 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쪽에 배치해놨던 그 중국군 사단을 중국과 소련의 국경지역으로 대거 이동을 시켜가지고 중국과 소련의 국경지역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닉슨 독트린의 본 뜻은 뭐냐 그러면 야 중국 우리가 베트남에 있는 미군 빼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을 빼줄 테니까 그리고 대만 해협을 지키고 있던 미 태평양 함대를 빼줄 테니까 미군 때문에 지금 그 배치해놓은 이 동남쪽에 있는 55개 사단을 전부 소련하고 중국의 국경지역으로 이동을 시켜. 그래서 소련하고 한판 붙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한국은 완전히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우리하고 전혀 상의 없이 미군을 막 철수시켰거든요.
그래서 55개 사단이 이제 중국과 소련 그 국경 지역으로 대대적으로 배치되면서 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국경 분쟁이 일촉즉발의 이제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아시아는 아시아 당신네들이 지켜라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한국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지 일주일 후에 서둘러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까지 날아가서 만나기 싫다는 닉슨을 억지로 만나다시피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게 그때 사진이에요. 이날 정상회담에서 닉슨 대통령이 뭐라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약속을 했느냐. 김일성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주한미군 감축은 추진하지 않겠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는 닉슨 독트린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구나 하고 좋아가지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닉슨이라는 사람은 아주 이 수가 능란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달고 다른 사람입니다. 박정희하고 정상회담을 한 12일 후인 1969년 8월 14일 날 닉슨 대통령이 군부에다가 주한미군 철수 5개년 계획을 수립해라 이래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박정희에게 주한미군 감축이 추진되는 상황을 철저히 비밀로 해라. 그러니까 동맹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감축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12일 후에 뒤통수를 후려갈긴 겁니다. 자, 여러분. 아주 주한미군 철수하면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데 도대체 미국은 왜 틈만 나면 주한미군을 철수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은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한미군이 단지 북한의 그 전력, 북한과의 전쟁에서 억지 능력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주변국들이 전부 우리보다 월등한 국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금 인구가 10몇 억인지 몇 억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그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 러시아 마찬가지죠. 일본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뭐냐고요. 한미동맹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열심히 해왔는데 그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뭐냐?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사활을 걸고 지켜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속내는 뭐냐? 계륵이에요, 계륵. 참, 먹자니 짜증나고 버리자니 아깝고. 1963년에 그 당시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로버트 코머라는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에게 한국은 계속해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군사위성국이다. 우리가 한국에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이 나라를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느냐?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970년대 초에 워싱턴의 포토맥 어소시에이츠라는 데서 미국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무력으로 한국을 방위해줘야 되는가? 찬성이 32%, 반대가 52%. 야, 북한이 한국을 공격했는데 우리가 왜 우리 군대를 보내고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왜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줘야 될 가치가 있느냐? 반대한 사람이 52%예요. 찬성은 30이고. 자, 반대로 일본이 소련이나 중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은 일본을 방해해줘야 되나라고 물으니까 방해해줘야 된다. 찬성이 50%, 반대가 35%. 이걸로 보면 미국의 유권자들은 미국이 사활적으로 모든 것을 걸고 지켜줘야 될 나라는 미안하지만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란 얘기죠.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한미군 철수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주1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제가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자, 이제 닉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하고의 그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을 뒤집어 엎고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계속 막 빼내가니까 에그뉴 부통령이 이제 급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달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1970년 8월 24일 날 에그뉴 부통령이 박정희하고 회담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은 한국군의 장비를 현대화해주고 뭐 그러면서 주한미 7사단은 철수를 시키겠다. 2사단은 계속 주둔을 시키겠다. 따라서 우리가 한국군 장비를 현대화해서 미군의 전력이나 진배 없이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한국 안보는 염려 없다. 2만 명 이상은 절대 감군하지 않겠다라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또.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 이틀 후에 대만으로 떠났는데 대만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에그뉴 부통령이 미국 기자들하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향후 5년 내에 모든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시키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이게 국제사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고를 탁 들은 박정희 대통령. 미군, 너희들 가고 싶으면 가. 미군은 가고 싶으면 가라. 자주국방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미국 측 방침에 일희일비하는 처지를 빨리 초월하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하는 얘기는 들으셨죠? 핵무기를 왜 개발했습니까? 우리 미군 못 믿겠다. 너희들 말이야 나한테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주한미군 철수 안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철수하고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7사단만 철수시키고 2사단은 남겨놓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날 몽땅 철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 나는 미군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키겠다. 바로 이 무렵에 김일성은 끝없이 도발을 강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군이 베트남전에 발목이 묶여 있었죠. 한국도 2개 전투사단 많은 군대를 베트남에 보내가지고 미국하고 같이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군의 모든 신경, 한국군의 상당한 전력이 베트남에 묶여 있다 보니까 김일성이가 야 한반도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그 일을 저질러도 미국이 베트남전 계속하고 한국전에서 또 전쟁을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불장난을 저지르자.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1965, 그러니까 이 베트남전에 한국군 그 전투부대가 파병한 이후부터 정신없이 도발을 합니다. 모택동이가 1965년 9월 3일 날 김일성에게 월남의 베트공식 무력 해방을 남한에서 실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67년 445건의 북한 게릴라 침투 사건이 1968년은 542건으로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8년 1월 21일 날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31명의 게릴라 부대가 뭐 청와대 습격을 하지를 않나 이틀 후에 미 정부 수집한 푸에블로가 동해에서 납치되지를 않나 68년 4월에 미국 그 전자정찰기가 EC-121기라는 게 북한 공군기가 미사일을 쏴서 격추를 시켜가지고 승무원 31명이 다 죽지를 않나 이랬는데 미국이 보복을 못해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68년 11월에는 울진 삼척 지역에 북한 게릴라 부대 100명이 그냥 침투를 해가지고 몇 달간을 아수라장을 만듭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지키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서 만든 것이 향토예비군이었습니다. 250만 명의 향토예비군을 만들었는데
예비군을 만들어놨는데 무기가 있어야 무장을 시키죠. 그 당시 우리는 총알 한 방, 소총 한 자로 못 만드는 나라였는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야, 큰일 났다.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 지금 무기가 당장 필요하니까 번개처럼 우리 무기를 국산화해. 그래서 이 이름이 번개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오건철이라는 사람을 이제 중화학 차관보로 임명을 해가지고 미군 무기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분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복제를 해요. 복제한 그대로를 깎아요. 이걸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깎아가지고 탁 맞춰가지고 총을 땅 쏘니까 총알이 나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국산 무기 이제 성공했다. 그런데 총알을 한 20방쯤 쏘니까 막 총신이 갈라지고, 기관총 쏘니까 막 기관총 막 총신이 막 날아가고, 알고 보니까 무기를 만드는 데는 이 특수강철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특수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시행착오를 거듭합니다. 시행착오를. 결국은 우리가 무기를 국산화하려면은 중화학공업을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때서부터 철강, 비철금속, 기계공업, 전자공업 이런 중화학공업을 전면적으로 건설을 해야만 무기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때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선 급하니까 핵무기도 만들자. 그래가지고 1970년 주한 미군 철수 막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이제 핵개발을 추진합니다. 핵개발에 관련돼서는 이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별도로 한번 강의를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72년 9월 초에 국가안보회의에서 우리를 지키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핵무기 개발 검토를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렵에 71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분 아들이 무슨 제명을 당했죠. 무슨 당인지에서. 김대중 씨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는데 이 김대중 씨가 들고 나온 그 경제정책이 대중경제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중경제론이라는 건 뭐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수출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공장을 졌죠.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 만든 물건을 해외에 내다 팔아가지고 거기서 번 돈으로 원료를 사고 그걸로 다시 또 공장을 짓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국가 전략이 다 수출, 공업화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대중 씨가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수출은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우리는 국내 시장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 대기업들, 저거 재벌들만 배불리는 거 아니야. 대기업 다 때려잡고 농업과 중소기업 우선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공장, 공업화는 무슨 개풀 뜯어먹는 공업화냐? 시멘트 공장 빼고는 공장 짓지 마. 그리고 농민과 서민,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만들자. 김대중의 대중경제로는 수출이 아닌 내수 위주, 공업이 아닌 농업 위주,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 그리고 개방경제가 아닌 폐쇄적 자급자족 시스템, 대기업 중심의 공업 육성 반대, 노조의 경영 참여, 이런 거는 북한이나 유고슬라비아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채택했다가 완전히 나라를 거덜낸 방식하고 동일했습니다. 만약에 이 선거에서 김대중 씨가 당선이 됐다면 한국은 지금 계속
농사 짓느라고 바쁠 겁니다. 1인당 국민 생산 북한보다 못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김대중 씨만 이런 박정희식의 발전 방식에 반대했느냐?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전문가, 석학들, 대한민국의 지식인, 학자, 교수, 언론 이런 먹물나무랭이들이 박정희의 개발 방식을 적극 반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일 수교 찬성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찬성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박정희가 포항제철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찬성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다 반대했습니다. 다. 야, 한국이 제철을 해? 야, 이것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야, 임마. 그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무슨 놈의 제철이야. 선진국에서 사다 쓰면 되지. 이게 정신 나간 것들 아니야? 이런 식이었어요. 그 유명한 세계은행 총재 유진 블랙이라는 사람이 한국이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차관을 좀 얻으려고 그랬더니 한국이 고속도로를 짓는다는 걸 보고 하품을 하면서 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는 3가지 신화가 있다. 첫째, 고속도로를 건설한단다. 아니, 지금 한국에서 말이야, 차량 등록 대수가 3만 5천 대밖에 안 되는데 무슨 고속도로? 야, 웃기는 소리 마라. 둘째, 종합제철소를 짓는단다. 사다 쓰면 되지 무슨 놈. 셋째, 이런 걸 하겠다고 돈 빌려달라는 나라를 보면 전부 자기를 우상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지 동상 세우더라. 그래서 요 3가지를 하는 나라들에게는 세계은행이 돈을 한 푼도 안 빌려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짓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월남전에서 싸운 우리 군인들 월급을 달러로 미국이 한국 군인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그 달러를 우리 정부가 갖고 우리 군인들에게는 원화로 월급을 줬어요. 그 돈으로 우리 경부고속도로 진 겁니다. 그 돈 가지고도 모자라서 일본으로부터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들어온 돈을 일부를 경부고속도로에 썼습니다. 자, 그리고도 중화학공업을 하려고 보니까 약 10년의 세월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100억 불. 100억 불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0억 달러를 10년에 걸쳐서 일관된 정책하에서 집행을 해야만 중화학공업이 완성이 되는데 박정희의 임기는 삼선개헌으로 근신히 해서 김대중하고 아주 피 튀기는 선거전 끝에 1971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4년을 더 보장받았죠. 임기 1975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한참 중화학공업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자기는 이제 3선 임기를 마쳤으니까 이제 자기는 가서 편안한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모르겠다.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 당시에 아마 1975년에 박정희의 임기가 끝났으면 그 다음 선거를 했다 하면 아마 김대중이가 당선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출주도형 공업하자고 나발이고 김대중 씨 농업하자고 그랬고 자급자족 하자고 그랬으니까 수출고 나발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중화학공업 웃기는 소리. 시멘트 공장만 빼고는 다 때려 엎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중화학공업이 되겠냐고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박정희가 나 1975년에 내 임기 끝나니까 난 나라가 망하든지 중화학공업이 어떻게 되는지 나 몰라. 나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할래. 라고 했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중화학공업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을 시켜서 이 나라를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고 퇴임을 하느냐.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박정희는 안락한 노후 생활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게 10월 유신이라는 거예요. 10월 유신을 통해서 독재라는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까지 임기를 보장을 해서 일관되게 중화학공업을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100억 달러를 수출하려면 중화학공업으로 그동안에 우리는 계속 의류, 봉제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지던 산업 구조를 이제 자동차, 전자제품, 선박 이런 걸 수출하는 나라로 환골탈퇴하기 위해서도 중화학공업이 필요했습니다. 중화학공업이라는 것은 10년 이상의 세월과 10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설비, 고가 장비, 그리고 일관된 리더십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독재를 할 건데 내가 10월 유신을 통해서 그냥 임기 무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임기 6년입니다만은 6년 후에 통일주체국면에서 또 뽑히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임기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나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가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키겠다. 정 억울하면 나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 그리고 10월 유신으로 임기를 초월한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 추진기획단이라는 것을 청와대에다 만들어서 중화학공업하고 방위산업을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중화학공업 추진기획단은 국무총리가 총책임자였었어요. 그런데 야 국무총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회의에 빠져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가지고 1981년까지 전체 공업에서 중화학공업 비중을 51%로 높이고 1인당 소득 $1,000, 수출 100억 달러 이걸 내가 달성하겠다. 그리고 달성을 했습니다.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덕분에 1973년부터 78년 기간 중에 연평균 11% 우리는 성장을 했어요. 이 지구상에 이 오랜 기간 동안에 11%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제조업은 연평균 16.6%. 그야말로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치닫아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972년에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이 국력이 72년부터 접점을 이루기 시작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북한을 추월한 것은 1974년이었습니다. 만약에 박정희가 이 10월 유신을 통해서 중화학공업을 하지를 않았다면 우리는 북한의 국력을 역전시킬 수가 없었을 것이다. 1973년 1월 12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면서 10월 유신은 5.16과 그 기조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 공업을 총괄하고 있었던 오원철 수석이 뭐라고까지 요즘에 말씀을 하셨느냐. 중화학공업화가 유신이고 유신이 중화학공업화라는 것이 쓰라린 진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희는
자기의 임기를 그냥 개인의 독재를 위해서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10월 유신을 한 게 아니라 중화학공업화를 어떻게 하든지 성공을 시켜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쇳물과 특수광으로 우리 대포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전차를 만들고 소총을 만들고 그래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그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10월 유신을 했다. 따라서 중화학공업화가 유신이고 유신이 중화학공업화라는 것이 쓰라린 진실이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소련을 왕따를 시키기 위해서 중국하고 손을 잡기 위해서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그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베트남을 공산통일시켜주는 쪽으로 그 포기를 해서 호지명이가 베트남을 차지하게 만들고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빼내서 그리고 대만 해협을 지키고 있던 미 7함대를 태평양으로 빼내줌으로 인해서 중국이 동남쪽에다가 미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배치했던 중공군 55개 사단 중에 전체는 아니겠죠. 한 40몇 개 사단을 중소 국경지역으로 대거 이동을 시켜서 중소 분쟁을 촉발을 시키고 소련을 왕따를 시켜서 미국하고 중국이 수교를 하고 중국을 유엔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상임이사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유중국을 내쫓고 그리고 소련을 중국과 분리를 시켜서 소련을 왕따를 시켜가지고 레이건 때 소련이 붕괴가 되죠. 그걸 위해서 한국 너희들은 니네가 지켜. 그래서 우리 지키기 위해서 향토해비군을 만들었는데 향토해비군을 향토해비군들이 무슨 짱돌 가지고 싸웁니까? 무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화기라 하면 소총, 카빈 소총, M1 소총 이런 거였죠. 소총, 수류탄, 기관총, 박격포, 대전차 지뢰, 76mm 무반동 총 이런 거를 우리 국산화하려고 했는데 이 국산화하려고 보니까 결국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중화학공업을 일으키려고 보니까 10년 세월과 100억 불에 가까운 투자가 필요하고 이걸 하려고 보니까 내 임기가 75년에 끝이고 야,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은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중화학공업 이거 나발이고 다 끊고 농업국가를 만들겠다는데 내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이걸 놓고 집에 가서 안락하게 노후생활을 해야 되느냐.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라도 취해서 내가 중화학공업을 성공을 시켜서 이 나라의 국력이 북한을 월등히 앞서는 식으로 만들어서 내가 퇴임하더라도 이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나라를 내가 만드는 것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다라고 박정희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10월 유신이라는 걸 선포해서 유신헌법에 의해서 자신의 임기를 6년으로 해서 무제한으로 연장시킬 수 있게 만들고 중화학공업에 올인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할 무렵에는 이미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전차까지도 만들고 전투기까지도 만드는 자주국방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군의 그 K9 자주포가 호주에 몇십조 원어치 수출된 거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누가 토대를 놨어요? 10월 유신 덕분이에요. 10월 유신. 터키에 우리 흑표 전차가 수출이 됐습니다. 누구 덕분이에요? 바로 좌익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 박정희의 10월 유신이 없었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쓰라린 역사적인 사실에 의하면 우원철 수석 얘기대로 중화학공업화가 유신이고 유신이 중화학공업화라는 것이 쓰라린 진실이다. 이런 거를 무시하면 이거는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박정희가 중화학공업을 한다 그러니까 유진 블랙 같은 세계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석학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야 저것들 자동차가 35,000대밖에 안 되는데 무슨 고속도로 만드는데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한국이 지금 무슨 인형이나 꼬매고 있는 애들이 무슨 제철 산업을 한다고? 쟤들 저거 완전히 저거 한다면서 돈 빼가지고 정치자금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박정희가 중화학공업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참모들을 촥 모아놓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미국의 경제학자라는 자들이 후진국 실정도 모르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앉아있는데 그런데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간다. 대한민국과 박정희가 외자를 도입해서 수출을 하기 위한 공업화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하기 이전까지 이 지구상에 외자 도입형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실행된 적도 없고 그런 이론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야 한국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 돈도 없지, 기술도 없지, 인재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 있는 거는 농토하고 사람밖에 없네. 그러니까 농사나 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웃기는 소리 마라. 우리는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으로 나간다. 라고 배짱 좋게 나가서 성공시킨 사람이 박정희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이 성공한 요인을 자기네들 어떠한 이론과 모델로도 분석이 안 돼요. 분석이 안 되니까 한국의 성공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서 만드는 분석틀을 새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시카고 대학교 교수들이. 그 툴을 만드는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탔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는 우리에게 꼭 맞는 발전 방식을 우리가 만들어 쓴 박정희의 이 방식 10월 유신을 해서 정치적인 자유의 일부를 유보시키는 조건으로 중화학공업을 성공시켜서 정말 풀이나 뜯어먹고 밥 세 끼도 못 먹는 이 국민들을 1년에 몇십조 원을 살 빼는 데 쓰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준 이 사람에게 이런 모욕을 가하고 앉았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의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불에서 7,000달러 사이 그러니까 산업적인 토대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잘 훈련된 중산층이 존재를 하고 그 중산층들이 민주주의를 원활히 작동시킬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돼 있어야만 선진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굴러가더라.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볼 때 박정희 시대는 무슨 시대냐?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산업적인 토대를 닦는 18년이었다. 그런 시대를 요즘은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독재 시대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통치의 시대였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언론인 최석채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조선일보에서 아주 소위 말하는 반골 언론인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이런 분들을 정말 준엄하게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런 내용을 남기셨어요. 민주적인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을 시키고 초법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이 박정희 같은 혁명가다. 박정희는 정치인 하나 혁명가다, 혁명가. 그런데 이러한 혁명가에게 민주주의를 하느니 안 하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어떻게 혁명가를 정치가의 잣대로 재느냐. 박정희는 혁명가로서 우리는 인정을 해주자. 또 박정희라는 사람은 쿠데타를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5.16으로 자기가 장면 정부를, 합헌적인 장면 정부를 무력으로 뒤집어 엎었죠. 그래서 박정희의 권력을 장악하는 그 시기는 5.16은 쿠데타입니다. 5.16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한 번만 일으킨 게 아닙니다. 1964년에 한일 수교를 해서 어떻게 그 경협자금이라도 들어오고 일본의 기술에도 들여와서 국민들 밥 좀 먹이게 하겠다는데 전 국민이 다 반대했잖아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인, 지식인, 학자, 정치인, 한일 수교 찬성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하다 안 되니까 박정희가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 다 투지러 잡고 6.3 사태 때 또 한 번의 쿠데타를 합니다. 세 번째 쿠데타는 바로 10월 유신이었습니다.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10월 유신 같은 그 헌법을 중단시키고 이건 초법적인 사태입니다. 그리고 새로 법을 만들어서 자기 임기를 늘리고 하는 10월 유신을 통해서 또 한 번 쿠데타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북한보다 월등히 국력이 앞서는 중화공업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혁명처럼 바뀌었다. 그래서 5.16은 뭐냐? 이거는 진정한 혁명이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들매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1961년 박정희가 5.16을 일으킬 그 해에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불,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320불, 84, 32. 북한이 남한보다 정확하게 4배 잘 살았습니다. 일본이 북한 지역에다 남겨준 막대한 이 공업시설 덕분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남북 국력의 격차를 박정희는 5.16과 6.3 쿠데타와 10월 유신 쿠데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혁명을 일으켜서 오늘날 북한이 감히 남한하고 비교조차도 안 되는 그런 월등히 앞서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10월 유신을 닉슨 독트린과 미국의 이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소련을 쓰러뜨리기 위한 이 거대 전략하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만 되느냐 하는 이 국제관계적인 시각에서 10월 유신을 한번 재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2, 3주 있으면 10월 유신이 선포된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박정희라는 저 지도자가 얼마나 외로운 결단 속에서 본인이 이걸 실행을 하는 순간 어떠한 욕을 얻어먹을 것이라는 것을 본인들은 다 알고, 그래, 욕하려면 욕해라. 정 억울하면 나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자. 그게 10월 유신이었습니다. 10월 유신은 중화공업화의 기초였고
중화학공업파가 10월 유신이었다라는 오원철 수석의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아름다운 10월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